새벽 4시, 도시의 심장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 강지훈의 검은색 세단은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고 있었다. 차 안은 운전기사가 만들어내는 일정한 소음 외에는 완벽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다려진 수트 차림으로 뒷좌석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회색빛 도시의 풍경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총수로서 그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에 시작되는 것이 일상이었다. 오늘은 새로 착공에 들어간 강남의 주상복합 건설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었다. 수조 원이 투입된 프로젝트였고 작은 실수 하나 용납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설계 도면과 자금 흐름, 그리고 경쟁사들의 움직임에 대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감정은 사치였고 효율은 신앙이었다. 그것이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지금의 자리에 올려놓은 원동력이었다. 차가 오래된 상가들이 밀집한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 신호대기에 걸려 잠시 멈춰 섰다. 지훈은 서류에서 잠시 눈을 떼고 무의식적으로 창밖을 보았다. 낡은 간판들과 굳게 닫힌 셔터들 사이로 아직 불이 켜진 작은 식당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허름한 국밥집이었다. 그리고 그 식당의 유리문을 닫고 있는 한 여인의 뒷모습이 보였다. 저 음에는 그저 이른 새벽부터 고단한 삶을 시작하는 무수한 사람 중 한 명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가늘고 긴 목선 힘겹게 움직이는 와중에도 흐트러지지 않는 어깨선. 그의 심장이 알아볼 수 없는 이유로 미세하게 박동을 바꾸기 시작했다. 여인이 잠시 허리를 펴고 고개를 돌려 반대편 유리를 닫기 시작했을 때 지훈은 숨을 멈췄다. 윤서연이었다. 그의 전 부인. 3년 전 자신의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차가운 이유로 직접 이별을 고했던 여자.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 대신 낡고 색바랜 작업복을 입고 섬세한 손길로 찻잔을 들던 손으로 더러운 걸레를 쥐고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상위 1%의 삶을 살던 그녀가 왜 이런 곳에서 새벽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인가?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그는 이혼 당시 위자료로 당시 진성그룹 자산의 일부라고 해도 좋을 만큼 막대한 금액을 그녀의 통장에 입금했다. 평생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아니 3대가 살아도 남을 돈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지금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입김을 뱉어내며 식당 유리를 닫고 있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지훈의 굳은 표정을 살폈지만 감히 말을 걸지는 못했다.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고 차는 다시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지훈의 시선은 차가 멀어지는 동안에도 백미러를 통해 서연의 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점점 작아지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그의 심장을 후벼 파는 날카로운 파편 같았다. 그가 외면하고 버렸던 과거가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건설 현장에 도착해서도 지훈은 평소의 냉철함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현장 소장의 보고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거대한 크레인과 철골 구조물들은 그저 의미 없는 쇳덩어리로 보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윤서연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지친 눈빛, 거칠어진 손,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이 떠나지 않았다. 왜, 어째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수많은 질문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서연과 결혼 생활을 하던 때를 떠올렸다. 그녀는 언제나 조용하고 온화했다. 지훈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던 여자. 그의 날카롭고 이기적인 성격마저도 따뜻하게 감싸 안으려 했던 사람. 하지만 지훈은 그런 그녀의 헌신을 부담스러워했다. 치열한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감상적인 사랑은 약점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밀어냈다. 더 상처받기 전에, 더 망가지기 전에 놓아주는 것이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 합리화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그가 본 것은 자유로워진 여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벼랑 끝에 내몰린 패자의 모습이었다. 그가 건넨 막대한 돈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그녀의 자존심, 강한 성격을 알기에 결코 무의미하게 탕진했을 리 없었다. 그렇다면 그녀에게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 틀림없었다. 지훈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와 함께 뜨거운 죄책감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사무실로 돌아온 지훈은 곧장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 어떤 것도 그의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다. 그는 몇 시간 동안이나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구축한 이 완벽한 왕국, 그 아래 어디에선가 서여는 고된 노동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을 터였다. 이 거대한 부조리함이 그의 모든 신경을 긁어댔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녀를 동정해서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책임과 관련된 문제였다. 윤서연이라는 여자는 한때 강지훈의 아내였고 그녀의 몰락은 곧 자신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또한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이 혼란의 원인을 반드시 밝혀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통제권 밖에 있는 미스터리를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마침내 지훈은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을 연결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균열이 숨겨져 있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내 방으로 들어오게. 잠시 후 그의 충직한 비서인 김영철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김 비서는 지훈의 굳은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다. 지훈은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 전 부인 윤서연 씨에 대해 알아보게.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가족들은 뭘 하고 있는지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말고 전부 알아내. 내가 이혼하면서 건넨 돈이 어떻게 됐는지도 포함해서 이건 비공식적인 짓이야. 누구도 알아선 안 돼. 김 비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의 대답에는 어떤 질문도 토도 달려있지 않았다. 그는 지훈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명령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잘 알고 있었다. 지훈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내가 지나쳤던 경로에 있던 국밥집, 그것부터 시작하게. 최대한 빨리 보고해. 김 비서가 방을 나간 후에도 지훈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새벽의 잔상은 끈질기게 그의 뇌리를 파고들었다. 춥고 외로워 보였던 그녀의 모습. 그는 자신의 결정이 그녀를 그런 비참한 현실로 내몰았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애써 외면해왔다. 하지만 이제 더는 그럴 수 없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는 그것을 마주해야만 했다. 차가운 남편이었던 강지훈은 새벽마다 식당 청소를 하는 전철을 본 순간 더 이상 과거를 외면할 수 없는 남자가 되어버렸다. 강지훈의 지시가 떨어진 후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평소라면 1분 1초를 쪼갰으며 분주하게 움직였을 그였지만 지금은 집무실 의자에 앉아 끝없이 이어지는 회의와 보고서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댈 뿐이었다. 그의 몸은 진숭타워 최상층에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새벽의 허름한 국밥집과 낡은 옥탑방 어딘가를 헤매고 있었다. 부하 직원들은 총수의 얼굴에 드리운 전례 없는 그늘을 감지했지만 누구 하나 감히 그 이유를 묻지 못했다. 이틀이 지났을 때 김영철 비서가 얇은 서류 봉투를 들고 그의 집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무표정했지만 그가 가져온 정보의 무게감은 공기를 미묘하게 바꾸어 놓았다. 지훈은 하던 일을 멈추고 김 비서가 내민 서류를 받았다. 봉투 안에는 몇 장의 사진과 간결하게 정리된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첫 번째 사진은 낡은 다세대 주택의 옥상에 위태롭게 자리 잡은 옥탑방의 모습이었다. 금이 간 외벽과 녹슨 철제 난간은 한눈에 봐도 그녀의 고단한 삶을 증명하고 있었다. 지우는 자신이 서연에게 마지막으로 선물했던 강남의 고급 빌라를 떠올렸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넓은 거실과 최고급 자재로 마감된 인테리어. 그곳과 이 사진 속 공간 사이의 간극은 현실감을 잃게 할 만큼 거대했다. 다음 장으로 넘기자 그녀의 하루 일과가 시간대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새벽 4시, 기상 4시 반부터 7시까지 식당 청소. 오전에는 동대문 시장의 작은 의류 가게에서 재고 정리를 하고 오후에는 낡은 세탁소에서 다림질을 했다. 보고서는 그녀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며 식사는 대부분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으로 해결한다고 건조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심장을 짓누르는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녀의 가족에 대한 보고였다. 윤서연의 아버지 윤 회장이 운영하던 중견 무역회사는 지훈과 서연이 이혼한 지 약 6개월 만에 부도를 맞았다. 공식적인 파산 사유는 무리한 해외 신사업 투자 실패였지만 김 비서의 조사에 따르면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다. 특히 거액의 투자금이 오간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실체가 불분명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계약을 파기한 상대 기업의 배후도 의심스러웠다. 그 결과 윤 회장은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고 어머니는 간병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한때 유망한 경영학도였던 그녀의 남동생 윤태우는 아버지 회사의 부도 과정에서 횡령 혐의까지 뒤집어쓴 채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서연이 받은 막대한 위자료는 아마도 쓰러진 아버지를 부양하고 남동생의 빚을 갚고 무너진 가정을 지탱하는데 모두 소진되었을 터였다. 지훈은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서연의 자존심 강한 성격상 무너진 가정을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가족을 지키려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누구에게도 특히 자신에게는 결코 손을 내밀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가 알던 윤서연이라는 여자였다. 어리석을 정도로 고결하고 미련할 정도로 책임감이 강한 사람,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가 조금만 더 일찍 그녀의 주변을 살폈더라면, 아니, 애초에 그녀를 떠나보내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는 성공과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소중한 것을 내팽개쳤다. 그 대가가 지금 그녀의 고통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차가운 이성이 얼마나 오만하고 잔인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하지만 후회와 자책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지우는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이제 문제는 단순히 전 부인에 대한 부채감을 넘어섰다. 그녀의 가족이 파산한 과정에는 명백히 인위적인 조작의 흔적이 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윤 회장의 회사를 무너뜨리고 서연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은 것이다.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밝혀내야만 했다. 그것은 서연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자에 대한 응징이기도 했다. 그날 밤 지우는 퇴근길에 운전기사에게 방향을 바꾸라고 지시했다. 차는 서연이 사는 낡은 동네로 향했다. 그는 차마 그녀의 집 앞까지 갈 용기는 없었다. 멀찍이 차를 세우고 언덕 위에 희미한 불빛을 내뿜는 작은 옥탑방 창문을 바라보았다. 저 작은 공간 안에서 그녀는 어떤 심정으로 하루를 마감하고 있을까? 지친 몸을 누이고 내일의 고단함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고 있을까? 1시간 넘게 그 자리에 머물렀다. 수많은 차들이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지만 지훈의 세상은
오직 저 작은 불빛 하나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서연을 다시 만나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지금처럼 무작정 찾아가서는 안 됐다. 그녀는 도움을 거부할 것이고 상처만 더 깊어질 뿐이다. 그녀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와 힘이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김비서를 다시 불렀다. 그의 눈빛은 어제의 혼란스러움 대신 목표를 정한 포식자의 그것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김비서, 윤 회장 회사 부도 건더 깊이 파고들게. 관련된 모든 서류 계좌, 내역 통화 기록까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특히 그들이 투자했다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를 알아내야겠네. 지훈의 목소리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숭그룹의 이름이 나오는지도 주시하게. 아주 사소한 연결고리라도 발견되면 즉시 보고하도록. 김 비서는 지훈의 의도를 파악하고 짧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로 팀을 꾸리겠습니다. 그는 지훈이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작이었다. 김 비서가 나가고 지훈은 다시 한번 서연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그녀는 식당 유리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 텅 빈 눈빛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다짐했다. 누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내가 반드시 찾아내겠어. 그리고 그 대가를 몇 배로 치르게 해주겠어. 당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 줄 때까지 나는 결코 멈추지 않을 거야. 침묵의 조각들은 이제 하나의 거대한 음모를 향해 맞춰지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기다림 끝에 강지훈은 더 이상 간접적인 보고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직접 윤서연을 만나야 했다. 그녀의 목소리로 진실의 편린이라도 들어야만 이 지독한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김 비서에게서 그녀가 식당 청소를 마치는 시간이 아침 7시라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 날 새벽 일찌감치 집을 나섰다. 운전기사에게는 대기하라고 이른 뒤 그는 홀로 식당 근처 골목 어귀에 섰다. 아침 7시의 도시는 막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상점들이 하나둘씩 문을 열기 시작했다. 지우는 주변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자신의 값비싼 수트 차림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는 한때 그녀와 함께 파리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고 스위스 별장에서 새벽 공기를 마셨던 것을 기억했다. 그 기억 속에 서연과 지금 그가 기다리는 서연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정확히 7시 5분 식당의 뒷문이 열리고 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고 머리는 아무렇게나 질끈 묶고 있었다. 밤샘 작업의 피로가 얼굴에 역력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이상하리 많지 똑바로 뻗어 있었다. 마치 꺾일지언정 휘어지지 않겠다는 무언의 의지처럼 보였다. 그녀는 지훈을 발견하지 못한 채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갔다. 지훈은 마른 침을 삼키고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서연 씨. 그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 속으로 낮게 퍼져나갔다. 서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급격하게 흔들렸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경계심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평정을 되찾으려 애쓰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반가움 대신 차가운 벽이 세워졌다. 여긴 어쩐 일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메마르고 차가웠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듯한 말투였다. 지우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다.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그는 주변을 의식하며 근처 카페를 가리켰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우리가 할 얘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3년 전에 이미 다 끝난 사이 아닌가요?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지훈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할 말을 잃고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모든 것을 끝낸 것은 바로 자신이었다.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그녀 앞에 나타나 대화를 요구한단 말인가. 하지만 그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봤습니다. 지훈은 화제를 바꾸어 직접적으로 파고들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내가 준 돈은 어떻게 하고 이런 일을.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연이 그의 말을 끊었다.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분노가 실려 있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살든 이제 강지훈 씨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 돈 당신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는 대가로 준 것 아니었나요? 그래서 당신 뜻대로 해줬을 뿐입니다. 그녀의 말은 모순이었다. 돈은 사라졌고 그녀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도 떳떳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선택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이런 태도에서 깊은 위화감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필사적으로 지키고 있었다. 지훈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아버님 회사 일 때문입니까? 동생 일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그가 그녀의 가족 이야기를 꺼내자 서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동자에 처음으로 두려움의 빛이 스쳤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였다. 그녀는 곧 입술을 깨물며 다시 냉정한 표정을 되찾았다. 내 가족 일까지 알아봤군요. 스토커처럼 격정이 돼서 그랬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도와주고 싶습니다. 당신이 겪는 문제가 무엇이든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애원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진심을 받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더 차갑게 그를 밀어냈다. 도움 이제 와서요. 그녀는 실소를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너무나 공허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당셔의 도움이 필요했던 건 3년 전이었어요. 당신이 내 손을 놓아버렸을 때, 지금 당신이 내미는 동정은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러니 제발 가주세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게 당신이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도움입니다. 서연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를 스쳐 지나갔다. 지훈은 차마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그녀의 뒷모습은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부술 수 없는 견고한 벽이 느껴졌다. 그녀의 침묵은 단순한 거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의 경고처럼 들렸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는, 더 이상 파고들지 말라는 절박한 외침이었다. 지훈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것을. 그는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무겁게 발걸음을 돌렸다. 차에 올라탄 그의 얼굴은 분노와 무력감으로 굳어 있었다. 그는 서연이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를 옥죄는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하며 그녀는 그 위협 때문에 자신을 밀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고고한 자존심은 사실 연약한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막이었다. 지훈은 결심했다. 그녀를 직접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그녀를 위협하는 실체부터 찾아내서 제거하는 수밖에 없다. 그녀가 세운 침묵의 벽을 밖에서부터 부수는 것이다. 그는 곧장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침의 혼란스러움은 온데간데 없이 목표를 재설정한 지휘관처럼 냉정하고 단호했다. 윤서연 씨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은 당분간 보류한다. 대신 윤 회장 회사 부도건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배후를 찾아내 누가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득을 봤는지 쥐새끼 한 마리까지 샅샅이 뒤져서 내 앞에 데려와.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윤서연 당신이 지키려는 것이 무엇이든 내가 먼저 당신을 옥죄는 그 사슬을 끊어주겠어. 그리고 당신을 그렇게 만든 놈은 내 손으로 지옥을 보여줄 테니까. 고요했던 벽은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너머의 진실을 향한 그의 추격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윤서연과의 만남이 실패로 돌아간 후 강지훈의 세계는 다시 차가운 이성과 냉정한 계산으로 재편되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적인 접근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를 둘러싼 벽을 부수기 위해서는 그 벽을 세운 자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그의 분노는 이제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가장 소중했던 것을 파괴한 적에 대한 명확한 적개심으로 변모했다. 김영철 비서가 이끄는 비공식 정보팀은 즉시 가동되었다. 전직 국정원 요원 최고의 회계 법인 출신 전문가, 그리고 화이트 해커까지 포함된 소수 정예팀이었다.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2년 전 파산한 윤서연 부친의 무역회사 서진 상사의 마지막 1년을 복원하는 것이었다. 수십 개의 상자와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들이 비밀리에 확보되어 진숭타워 지하에 마련된 임시 상황실로 옮겨졌다. 지훈은 매일 밤 그곳으로 내려가 산더미 같은 서류 더미와 씨름했다. 재무제표 계약서, 이메일 통장 거래 내역. 그는 숫자에 강했고 서류 속에 숨겨진 진실을 읽어내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그의 눈은 마치 스캐너처럼 빠르게 정보를 훑었고 그의 머리는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과 의심스러운 거래들을 하나씩 짚어냈다. 그는 잠자는 시간마저 아까웠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서연의 지친 얼굴이 떠올라 그를 괴롭혔기 때문이다. 며칠간의 분석 끝에 문제의 핵심이 드러났다. 서진 상사의 파산을 초래한 결정적 원인은 아프리카 신생국가의 광물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였다. 장밋빛 전망을 담은 사업 계획서와는 달리 실제로는 실체도 없는 유령 프로젝트였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흘리고 서진 상사가 모든 것을 쏟아붓도록 유도한 정황이 명백했다. 덫에 걸린 짐승처럼 윤 회장은 빠져나오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하지만 배후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모든 자금은 조세 회피처에 세워진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치며 깨끗하게 세탁되었고 마지막 흔적은 홍콩의 한 유령 은행에서 끊겨 있었다. 팀원들이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할 무렵 지훈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것을 지시했다. 돈이 흘러 들어간 곳을 쫓지 말고 이 사기극으로 이득을 본 자들을 역추적해봐. 사기꾼들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어. 바로 그 무렵 진숭그룹의 정기 임원 회의가 열렸다. 지훈은 회의를 주재하며 평소처럼 날카로운 질문과 냉철한 판단으로 안건들을 처리해 나갔다. 그의 맞은편에는 부회장 최민환이 앉아 있었다. 최민환은 합병된 경쟁사 오너의 아들로 호시탐탐 지훈의 자리를 노리는 야심가였다. 그는 언제나 세련된 매너와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지훈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야심과 도끼를 알고 있었다. 그날도 최민환은 지훈이 추진하는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었다. 그는 유창한 말솜씨로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부풀리고 자신의 대안을 제시하며 다른 임원들을 선동했다. 회장님의 결단력은 존중합니다만 지금 같은 불확실한 시기에는 보다 안정적인 수익 모델에 집중해야 합니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의 말은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그 속내는 지훈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지우는 최민환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최 부회장의 신중함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최민환은 잠시 굳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다시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날 밤 지하 상황실에서 마침내 돌파구가 열렸다. 팀의 해커가 서진 상사의 사기 계약을 제안했던 브로커의 암호화된 이메일 서버를 해킹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수많은 의미 없는 데이터 속에서 결정적인 단서 하나가 발견되었다. 서진 상사가 투자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물류 운송을 담당했던 작은 회사의 이름이었다. 글로벌 로지스.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운송 회사였다. 하지만 지훈의 명령에 따라 이 회사의 지분 구조를 파고들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글로벌 로지스는 다른 무역회사가 지분 패션들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무역회사는 또 다른 건설 자재회사의 자회사였다. 그리고 그 건설 자재회사는 바로 진숭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였다. 지우는 숨을 멈추고 그 계열사의 담당 임원이 누구인지 확인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 계열사는 진숭그룹의 부회장 최민환이 직접 관리하는 곳이었다.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서진 상사의 파산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처음부터 최민환이 설계한 정교한 함정이었다. 그는 지훈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눈을 속이고 그가 가장 아꼈던 사람을 파멸로 이끌었던 것이다. 서연을 무너뜨림으로써 지훈의 정신을 흔들고 그 틈을 타 진숭그룹을 차지하려 했던 것이다. 지훈의 온몸에서 살기가 피어올랐다.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모든 것을 건 전쟁이었다. 최민환은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다. 지훈은 책상 위에 놓인 최민환의 사진을 차갑게 노려보았다. 사진 속에서 최민환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역겹게 느껴졌다. 그는 김비서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냉정했다. 지금부터 타겟을 변경한다. 서진 상사건은 증거 수집만 계속하고 모든 정보력을 최민환 부회장에게 집중시켜 그의 모든 것을 파헤쳐 자금 흐름, 개인적인 약점 숨겨둔 여자 문제까지 먼지 한 톨까지 다 털어서 내게 보고해.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야.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적의 윤곽이 마침내 드러났고 이제는 포식자의 방역이 시작될 차례였다. 강지훈의 타겟이 최민환으로 변경된 순간 정보팀의 움직임은 한층 더 치밀하고 은밀해졌다. 이제는 과거를 파헤치는 고고학자가 아니라 먹잇감의 숨통을 노리는 사냥꾼의 시간이었다. 최민환의 일거수일투족이 24시간 감시망에 올랐다. 그의 차량 통화 내역, 금융거래, 심지어 그가 자주 가는 고급 바의 룸서비스 내역까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지하 상황실에 메인 서버로 전송되었다. 강지훈은 낮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진숭그룹의 총수로서 최민환과 마주했다. 그는 최민환의 교묘한 도발과 견제를 이전보다 더 무심하게 넘겨버렸다. 지훈의 이런 변화를 최민환은 자신의 계략이 성공하여 지훈이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착각했다. 그는 회의실에서 복도에서 지훈을 마주칠 때마다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를 숨기지 않았다. 뱀처럼 또아리를 튼 채 마지막 일격을 가할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정보팀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윤서연의 남동생 윤태우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기록은 끊겨 있었지만 그들은 윤태우가 사용하던 대포폰의 마지막 신호를 단서로 그의 흔적을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서해안의 작은 항구 도시에서 신분을 숨긴 채 막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아버지 회사의 부도와 자신의 횡령 누명으로 인한 충격으로 세상과 단절된 채 살고 있었다. 김영철 비서는 직접 그곳으로 향했다. 낡은 여인숙의 작은 방에서 발견된 윤태우는 과거에 총명했던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술과 절망에 찌든 초라한 모습이었다. 처음에는 극도로 경계하며 입을 열지 않았지만 김 비서가 강지훈의 지시로 왔으며 누나 윤서연을 돕기 위함이라고 끈질기게 설득하자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눈물을 쏟아내며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서진 상사를 무너뜨린 아프리카 광물 사업은 처음부터 최민환 측이 설계한 사기극이었다. 그들은 윤태우에게 접근해 거짓된 정보로 투자를 유도했고 모든 계약서와 서류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투자 실패의 책임을 윤태우 개인의 횡령으로 몰아갔다. 윤태우는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범죄자 누명까지 쓰게 된 것이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 이후에 시작되었다. 최민환의 하수인들이 윤서연에게 접근했다. 그들은 윤태우의 횡령 증거를 조작한 서류를 보여주며 그녀를 협박했다. 남동생이 수십 년의 징역형을 살게 하고 싶지 않다면, 병상에 누운 아버지의 목숨을 보장받고 싶다면 두 가지 조건을 들어주어야 한다고 했다. 하나는 강지훈에게 받은 위자료 전액을 피해 변상 명목으로 자신들에게 넘기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 평생 강지훈 앞에 나타나지도 연락하지도 말라는 것이었다. 만약 이 약속을 어길 시에는 윤태우는 즉시 감옥에 갈 것이고 가족들의 안전 또한 보장할 수 없다고 위협했다. 서연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미래와 행복,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모두 내던져야만 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모든 돈을 넘기고 지옥 같은 현실을 혼자 감당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김 비서는 윤태우의 모든 증언을 녹음했다. 그는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다.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어쩌면 이토록 잔인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진숭타워 최상층 집무실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강지훈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다. 그날 밤 지훈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김 비서가 가져온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지훈은 미동도 없이 어두운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윤태우의 절규 섞인 목소리, 그리고 그 너머로 들려오는 서연의 처절한 희생. 모든 진실이 그의 귀를 그리고 심장을 후벼 팠다. 녹음이 끝나고 방 안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을 때 지훈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김 비서는 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지훈의 손에 들린 위스키 잔에 가느다란 금이 가는 것을. 그의 소나기 힘을 이기지 못한 잔이 위태롭게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의 분노는 소리내어 폭발하는 대신 내부에서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그가 겪고 있을 죄책감과 자책감, 그리고 최민환에 대한 사례를 감히 짐작할 수 없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모두 제거된 듯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다. 윤태우 씨, 안전한 곳으로 옮겨. 절대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안 돼.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최고의 변호인단을 붙여줘. 그의 누명을 벗길 준비를 시작한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 비서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최민환, 그 자식은 단순히 어스의 사업상의 라이벌이 아니었어.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군. 지훈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썩어빠진 욕망의 덩어리로 보일 뿐이었다. 그가 서연에게서 빼앗아 간 것은 돈만이 아니야. 시간, 존엄성, 그리고 희망까지 전부 짓밟았어. 그렇다면 나도 똑같이 돌려줘야지. 아니, 몇천 배로 갚아줘야 그게 공평한 거겠지. 이제 모든 판이 짜였다. 최민환이 왜 그토록 잔인한 방법을 썼는지, 그리고 서연이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자신을 밀어냈는지 모두 이해했다. 그녀의 침묵은 그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그와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사투였던 것이다. 지훈의 가슴 속에서 서연에 대한 미안함과 연민, 그리고 애정이 걷잡을 수 없이 피어올랐다. 그는 그녀를 구해내야만 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녀를 괴롭히는 악마를 사냥해야만 했다. 그는 결심했다. 최민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무너뜨리겠다고. 정교하게 설치되었던 함정의 전모가 드러났고 이제 그 함정을 역이용할 사냥꾼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강지훈의 마음은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후회가 뒤섞여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는 더 이상 윤서연이 스스로 마음을 열기를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가 짊어진 고통의 무게를, 그리고 그녀를 옥죄는 공포의 실체를 자신이 직접 확인시켜 주어야만 했다. 그녀의 방어막은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최민환이 씌운 교묘한 족쇄였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를 그 족쇄에서 해방시켜야만 했다. 지훈은 늦은 밤 서연이 세탁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선 그의 모습은 마치 그림자 속에서 나타난 저승사자 같았다. 지친 발걸음을 옮기던 서연은 그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또다시 경계심과 당혹감이 어렸다. 또 왜 온 거죠? 지훈은 지난번처럼 섣불리 다가서지 않았다. 그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낮고 진중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최민환 부회장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그 이름이 지훈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단순한 놀람이 아닌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비밀이 발각된 자의 원초적인 공포였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군요. 그녀는 애써 부정하며 그를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지훈이 이어진 말은 그녀의 발걸음을 그 자리에 붙들어맸다. 동생 윤태우 씨를 만났습니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온 세상의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태우를, 당신이 어떻게... 그는 안전합니다. 내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훈은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차분한 어조를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서연의 공포는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지훈을 노려보았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요? 이제 우린 다 죽었어요.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마치 하늘도 그들의 비극을 슬퍼하는 듯 차가운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굵어진 빗줄기는 아스팔트 바닥을 세차게 때렸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자켓을 벗어 서연의 머리 위로 펼쳐들었다. 갑작스러운 그의 행동에 서연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천이 남아있는 자켓에서는 희미하고 익숙한 향수 냄새가 났다. 지훈은 그녀를 이끌고 근처 버스 정류장의 작은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다. 쏟아지는 비는 두 사람을 세상과 완벽하게 고립시켰다. 빗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작은 공간 속에서 지훈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한 뒤 서연에게 건넸다. 직접 확인해요.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그토록 듣고 싶었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나, 윤태우의 목소리였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휴대폰을 움켜쥐었다. 태우야, 너 괜찮은 거니 어디야? 그녀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떨렸다. 응 누나, 나 괜찮아. 지금 아주 안전한 곳에 있어. 강지훈 회장님이 도와주셨어. 걱정하지 마 누나. 동생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나서야 서연의 눈에서 그동안 억눌러 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동안 그녀를 짓눌러 왔던 모든 공포와 불안 외로움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다. 이제 그 동생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단단했던 그녀의 마지막 방어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다. 지우는 말없이 그녀의 곁에 쭈그려 앉아 그녀의 작은 어깨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그의 마음도 찢어질 듯 아팠다. 한참을 울던 서연이 간신히 울음을 그치고 입을 열었다. 빗소리에 섞여 그녀의 목소리는 잘게 떨렸다. 그녀는 최민환이 처음 접근했을 때부터 그의 협박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돈을 넘겨야만 했던 순간, 그리고 매일 밤을 공포에 떨며 살아야 했던 지난 2년의 시간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한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웠던 지옥의 기록이었다. 지우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베는 것 같았다. 자신이 그녀를 버렸던 그 순간부터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부정할 수 없었다. 그가 조금만 더 그녀의 곁에 머물렀더라면 최민환 같은 하이에나가 감히 그녀를 넘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오만과 무관심이 결국 그녀를 사지로 내몬 것이나 다름없었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서연은 텅 빈 눈으로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지우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던 자신의 자켓을 여며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죄책감으로 잠겨 있었다. 내가 당신 곁에 없어서,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는 평생 누구에게도 해본 적 없는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지우는 그녀의 침묵을 긍정이나 부정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왔습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 가족을 지킬 겁니다. 그리고 최민환 그자는 당신이 흘린 눈물 한 방울까지 전부 피로 갚게 만들 겁니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비가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불신과 오해의 벽은 쏟아지는 빗 속에서 허물어져 내렸다. 그 자리에는 위태롭지만 분명한 새로운 신뢰의 싹이 트고 있었다. 지우는 서연을 그녀의 옥탑방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는 그녀가 작은 창문으로 불을 켤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차가운 빗속의 고백은 끝났고 이제 악마를 향한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빗속의 고백 이후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완전히 변했다. 그의 내면에서 들끓던 죄책감과 분노는 이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밀한 복수 계획으로 응축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후회스러운 전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던 것을 짓밟은 적을 향해 칼날을 겨누는 냉혹한 사냥꾼이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서연을 지키겠다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의 방역은 조용하지만 치명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최민환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대신 거대한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최민환의 자금줄이었다.
지훈의 정보팀은 최민환이 진순그룹의 자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의 흐름을 거의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지훈은 이 비자금이 투자된 주식시장의 약한 고리들을 찾아내 막대한 자본을 동원해 공매도를 시작했다. 최민환에게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재앙이었다. 그가 비밀리에 투자했던 유망한 바이오 기업과 IT 스타트업의 주가가 연일 폭락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돈줄을 하나씩 끊어버리는 것 같았다. 그는 손실을 막기 위해 비자금을 더 끌어다 써야 했고 그 과정에서 그의 자금 흐름은 더욱 명확하게 노출되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시장의 변동성이라고 생각했을 뿐 강지훈의 정교한 공격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두 번째 단계는 심리전이었다. 지훈은 진순그룹 내부에 동남아시아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라는 허위 정보를 흘렸다. 수십조 원 규모의 가짜 프로젝트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서 최민환의 첩자들은 의심 없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최민환은 지훈이 자신의 공격으로 인해 재정적 압박을 느끼자 무리한 해외 프로젝트로 만회하려 한다고 판단했다. 그의 눈에 비친 지훈은 이성을 잃고 도박을 벌이는 패배자였다. 최민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지훈의 신공항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그 공을 가로채기 위해 자신의 인맥과 자금을 총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동남아시아 현지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건네고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빼내기 위해 산업 스파이를 고용했다. 그의 모든 신경과 자원이 가짜 프로젝트에 집중되는 동안 지훈의 본진은 그의 심장부를 향해 조용히 접근하고 있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지훈은 하루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복수 계획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안부를 묻고 식사는 잘 챙기는지, 잠은 잘 자는지 물을 뿐이었다. 서연 역시 그의 계획을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이야기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리 강좌를 등록했다는 이야기, 옥탑방 창가에 작은 화분을 들여놓았다는 이야기. 그 짧은 통화는 지훈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녀의 평온한 목소리를 듣고 나면 그는 다시 냉혹한 사냥꾼으로 돌아갈 힘을 얻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벌이는 이 더럽고 잔인한 전쟁이 바로 저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되찾아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의 복수는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재건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마침내 최민환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었다. 김비서의 팀이 최민환의 비밀 장부가 저장된 스위스 은행의 보안 서버를 뚫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 안에는 그가 수년간 저질러온 온갖 불법 행위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정관계 로비 내역 주가 조작,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연에게서 갈취한 돈이 특수관리비라는 항목으로 입금된 내역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이제 마지막 무대를 준비할 시간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모든 권한을 사용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소집 명분은 동남아시아 신공항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 및 승인 여부 결정이었다. 최민환은 덫인 줄도 모르고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이번 이사회에서 신공항 프로젝트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무리한 투자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강지훈의 경영 능력을 문제 삼아 해임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그의 손에는 자신이 모은 증거들이 들려 있었다. 이사회 당일 아침 진숭타월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민환은 자신을 따르는 이사들과 함께 의기양양하게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가 가득했다. 반면 강지훈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고 냉정한 표정으로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그의 고요함은 폭풍 전야와도 같았다. 회의가 시작되고 최민환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보여주며 지훈의 신공항 프로젝트가
얼마나 허황되고 무모한지를 열변을 토하며 비난했다. 일부 이사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회의실의 분위기는 최민환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그는 연설을 마치며 지훈을 향해 조소 섞인 눈빛을 보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다. 모두의 시선이 지훈에게 쏠렸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는 최민환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그 목소리는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차갑고 묵직했다. 최 부회장 열정적인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같은 쥐새끼를 잡기 위해 내가 뿌려놓은 미끼였을 뿐이니까요. 그 순간 최민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방역의 서막이 올랐고 이제 단두대가 내려올 시간이었다. 강지훈의 폭탄 선언은 진숭타워 최상층 회의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려버렸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경악과 불신 속에서 지훈과 최민환 사이를 오갔다. 최민환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잠시 말을 잃고 더듬거렸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 넘치던 조금 전과는 달리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는 듯 손짓으로 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회의실 정면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최민환이 방금 전까지 자신의 발표 자료를 띄웠던 바로 그 스크린이었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화려한 그래프나 장밋빛 전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잡하게 얽힌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도표였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와 해외 계좌를 거쳐 진숭그룹의 자금이 최민환의 비밀 금고로 흘러 들어가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었다. 지훈은 마치 유능한 교수가 강의를 하듯 차분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화면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여기 보시는 것이 지난 5년간 최 부회장께서 진숭그룹의 자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내역입니다. 총액은 8,700억 원. 이 돈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심지어 이 자리에 계신 몇몇 분들을 관리하는 데 쓰셨더군요. 그의 시선이 몇몇 이사들을 향하자 그들은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였다. 최민환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거짓말 전부 조작된 거야. 저건 강지훈이 나를 몰아내기 위해 만든 음모라고. 그는 주변 이사들을 향해 필사적으로 외쳤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지금 저 자아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지훈이 제시한 자료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정밀해서 조작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웠다. 지훈은 최민환의 발악을 무시하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다. 화면에는 윤서연의 개인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가 최민환이 소유한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로 입금된 내역이 나타났다. 날짜는 지훈과 서연이 이혼한 직후였다.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 사건이 아니었다. 지훈의 극히 사적인 영역까지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 돈은 제 전 부인 윤서연 씨가 저에게 위자료로 받았던 돈의 일부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최 부회장은 파산한 그녀의 가족을 빌미로 그녀를 협박했고 그녀가 가진 마지막 희망까지 빼앗아갔습니다. 한 여인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그 돈으로 자신의 배를 채운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믿고 따르려 했던 최민환이라는 자의 진짜 모습입니다. 도덕적인 문제까지 거론되자 최민환을 지지하던 이사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지훈에게 넘어왔다. 최민환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증거가 어딨어? 나를 모함하지 마. 저 여자가 나한테 돈을 줬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 그는 거의 울부짖고 있었다. 지훈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증거를 원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다시 한번 신호를 보냈다. 회의실의 최고급 스피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윤서연의 동생 윤태우가 모든 것을 고백하며 흐느끼는 목소리였다. 최민환이 어떻게 자신의 가족을 파멸시켰는지, 누나가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 그 모든 끔찍한 진실이 그의 입을 통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최민환의 얼굴에서는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모든 계략과 야망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저항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들어온 것은 회사 보안 요원들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눈빛의 검사들과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망연자실해 있는 최민환에게 곧장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최민환 씨 특정경제 범죄 가중치, 어벌법상 횡령배임 공갈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최민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의 왕국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싸늘한 침묵만이 남았다. 모든 이사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한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자신의 자리에 서 있었다. 지훈은 남은 이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이사들은 고개를 숙였다. 지훈은 나지막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쓰레기는 치워졌습니다. 이제 진순그룹은 새로 시작할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욱 서늘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다음 안건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 대한 특별 내부감사 실시건입니다. 그럼 회의를 속행하도록 하죠. 지훈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사회실의 기나긴 폭풍은 끝났고 이제 피해 숙청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최민환이 수갑을 찬 채 이사회실을 빠져나간 순간 진순그룹은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빨려 들어갔다.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뉴스에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진순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고 회사 내부는 극심한 혼란과 불안감에 휩싸였다. 모두가 총수 강지훈의 다음 행보를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강지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폭풍의 한가운데서 오히려 더욱 냉철하고 단단해졌다. 그는 즉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질문 공세 속에서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그는 그룹 내부의 비리를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주들과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리고 동시에 뼈를 깎는 개혁과 쇄신을 약속했다. 그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는 오히려 시장에 신뢰를 주기 시작했다. 폭락하던 주가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고 위기는 새로운 기회로 전환될 조짐을 보였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지훈은 곧바로 내부 숙청 작업에 착수했다. 이사회에서 예고했던 특별 내부 감사는 자비 없이 진행되었다. 최민환에게 부역했던 임원들은 모두 그들의 비리가 낱낱이 파헤쳐진 채 불명예스럽게 퇴진해야 했다. 그 과정은 피도 눈물도 없는 차가운 외과 수술과도 같았다. 지난 몇 주간 진순그룹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 했지만 부패한 살이 도련해지자 회사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건강하고 강력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왕국을 완벽하게 재건했다. 하지만 이 모든 승리의 과정 속에서 그는 단 한순간도 기쁨이나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다.
밤이 되어 모두가 떠나간 텅 빈 집무실에 홀로 남았을 때 그는 거대한 공허함에 휩싸였다. 창밖의 화려한 도시의 야경은 더 이상 그의 성공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싸웠지만 정작 그가 정말로 되찾고 싶었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그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사진 한 장으로 향했다. 활짝 웃고 있는 서연의 사진이었다. 이혼 후에도 참아 버리지 못했던 유일한 흔적이었다. 기업과의 전쟁은 끝났지만 그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씌워진 모든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고 그녀의 무너진 삶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아야 했다. 그것은 단순한 책임감을 넘어선 그의 남은 인생을 건 속죄의 과정이었다. 그는 다음 날부터 진순그룹의 재건 작업과 동시에 윤서연 가족의 회복 프로젝트를 개인적으로 지휘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윤태우의 명예 회복이었다. 최민환의 비밀 장부와 관련자들의 증언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지훈이 고용한 국내 최고의 변호인단은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진실은 빠르게 밝혀졌다. 윤태우에게 씌워졌던 횡령 혐의는 완전히 무죄로 판결났다. 2년 넘게 숨어 지내야 했던 청년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지훈은 윤태우와 그의 부모님이 병원에서 눈물로 재회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는 차마 그들 앞에 나설 수 없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에 자신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조용히 그림자 속에서 그들의 행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또한 서연의 아버지를 국내 최고의 VIP 병원으로 옮기고 세계적인 의료진을 붙여 집중 치료를 받게 했다. 이 모든 지원은 진순그룹의 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익명으로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그는 최민환이 서연에게서 빼앗아간 돈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마련했다. 그리고 그 돈을 서연과 그녀의 가족을 위한 신탁기금으로 조성하여 그들이 평생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는 이 모든 과정들을 서연에게 짧은 전화통화로 알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담담함만이 담겨 있었다. 동생분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아버님은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자금은 서연은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온기가 감돌았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고마워요 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가 지훈에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은 위로가 되었다. 몇 주가 흐르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최민환과 그의 일당은 법에 엄정한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진순그룹은 강지훈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완벽하게 정상화되었다. 서연의 가족들도 서서히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이제 그가 할 일은 모두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훈은 알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일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어느 날 오후 김 비서가 그에게 보고했다. 윤서연 씨께서 모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만들어주신 신탁기금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예전에 모아두었던 작은 돈으로 상가 한쪽을 임대했다고 합니다. 작은 꽃집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훈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려 하고 있었다. 그 고고하고 강인한 모습에 그는 가슴이 아려왔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서울에는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도시의 잿빛 풍경은 연두빛 새싹과 형형색색의 꽃들로 물들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세상에도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그는 여전히 진순그룹의 총수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더 이상 일에만 매몰되어 살지는 않았다. 그는 퇴근 후
텅 빈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한강변을 산책하거나 조용한 갤러리에서 그림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의 가장 큰 변화는 매일 아침 그의 집무실로 배달되는 작은 꽃다발이었다. 김비서를 통해 익명으로 주문한 서연의 가게에서 온 꽃이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작은 꽃집을 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게의 이름은 새벽의 꽃.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 마침내 피어난다는 의미일까? 그는 그 이름에서 그녀의 강인한 의지를 느꼈다. 지우는 그동안 서연의 주변을 맴돌기만 했다. 그녀의 가족이 완전히 안정을 되찾고 그녀의 가게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삶을 망가뜨린 대가로 모든 것을 되돌려 놓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그녀의 마음까지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두려웠다. 또다시 그녀에게 다가갔다가 거절당하고 상처받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지훈은 운전기사를 물리고 직접 차를 몰아 서연의 가게로 향했다. 그는 값비싼 수트를 벗고 평범한 면바지와 니트 차림이었다. 진숭그룹의 총수가 아닌 그저 강지훈이라는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꽃집은 골목 안쪽에 아담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하얀색 외벽과 파란색 차양이 동화 속 그림처럼 예뻤다. 그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가게 문을 열었다. 딸랑하는 작은 종소리가 울렸다. 가게 안은 향긋한 꽃내음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작업대에서 라논큘러스 가지를 다듬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옆모습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종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지훈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이 살짝 커졌지만 예전처럼 경계하거나 놀라지는 않았다.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서 오세요. 그녀의 평온한 미소에 지훈은 준비했던 모든 말들을 잊어버렸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꽃이 아주 예쁘네요. 어색한 칭찬이었다. 서연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어떤 꽃 찾으세요? 그녀의 말투는 손님을 대하는 것처럼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것은 느껴지지 않았다. 지훈은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는 척하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는 다시 그녀에게 다가가 섰다. 꽃을 사러 온 게 아닙니다. 그의 진지한 목소리에 서연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지훈은 용기를 내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다시 한번. 그는 최민환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고 했다. 내가 당신에게 했던 모든 일에 대해 사과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 당신의 세상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내 욕심 때문에 당신을 혼자이게 만들었던 것,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변명도 가식도 없는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그의 고백을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그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리고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 점은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해요. 그녀는 그를 용서했지만 그것이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는 아니었다. 지훈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대신 다른 말을 꺼냈다. 그는 작업대에 놓인 작은 허브 화분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건 키우기 어렵습니까? 서연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짓다가 대답했다. 아니요. 햇빛 잘 드는 곳에 두고 물만 제때 주면 누구든 잘 키울 수 있어요.
지우는 그 화분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서연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나는 꽃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행복이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래서 말인데,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이 화분을 키우는 법부터 행복해지는 법까지. 우리가 헤어졌던 그곳에서부터가 아니라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다시 시작해 볼 수는 없겠습니까? 그의 서툴지만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대답 대신 옆에 있던 작은 분무기를 들어 그가 든 허브 화분에 물을 뿌려주었다. 그리고는 그를 보며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환하게 웃어주었다. 그것은 대답보다 더 분명한 대답이었다. 시간이 흘러 또다시 새벽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새벽은 더 이상 차갑고 외롭지 않았다. 지우는 동이특이 전 서연의 꽃집 앞으로 갔다. 그녀는 가게 문을 열고 나와 밤새 닫혀있던 꽃들이 아침 햇살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말없이 그녀의 일을 도왔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미소와 눈빛은 그 어떤 대화보다도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저 멀리 수평선 위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차가운 남편의 새벽은 끝났다. 이제 두 사람을 위한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